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 상승률 둔화를 언급하며 미국에 이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10개월 만에 1210원대로 진입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국내 최고급 실버타운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 역시 빅데이터를 통해 시니어 케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나섰습니다. 삼성전자가 구글, 퀄컴과 함께 확장현실 생태계를 구축하는 삼각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의 디바이스에 구글과 퀄컴의 운영체제와 칩셋이 탑재돼 애플에 맞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5월부터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0.25%로 5주째 둔화했습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수도권 경매 시장에는 매수자들이 다시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서울 북부지법의 한 아파트 경매에는 응찰자가 70명이나 몰렸습니다. 10억 원 하던 집이 3차례나 유찰돼서 5억 원부터 매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분양이 7만 호나 쌓였다고 건설사들 위험하다고 난립니다. 이걸 놓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사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격을 내리면 완판.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상황부터 홍원표 기자와 진단합니다. 홍 기자, 오늘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무려 7,500억 원이나 순매수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만 놓고 보면 올 들어서 2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건데요. 1월 10일은 고작 22억 원만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1월 31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올 들어서 다 순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한 달간 순매수한 금액만 무려 7조 원이 넘는데요. 간밤 FOMC에서 이 금리 완화 기조를 좀 확실하게 밝혔는데 그간 이 기대감이 좀 계속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국내 증시로 외국인이 들어온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환율이 특히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위험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11원이나 내렸습니다. 1220.3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4월 7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네. 오전 장중에는 1216.4원까지 내려갔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좀 강달러 현상이 약화되고 있었는데 이번 FOMC에서 이 금리 인상 완화 기조가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 환율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가 하락 시작됐다. 파월이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우리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석 달 만에 다시 솟구쳤는데 우리 한국은행은 연준이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섰으니까 금리 동결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물가가 치솟으니까 인상을 하는 게 좋을지 오는 23일 금리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전민정 기자 리포트로 정리했습니다. 다소 진정되는가 싶던 물가가 연초부터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걱정을 안겼던 난방비 폭탄의 원인인 공공요금 인상 여파가 새해 첫 달 소비자 물가에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1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하여 0.2%포인트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전기, 수도, 가스의 기여도가 0.17%포인트 상승한 영향입니다. 지난달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1년 전보다 28% 넘게 치솟았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1월에 오른 전기요금은 당장 2월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여기에 수도요금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대기 중입니다. 공공요금발 인플레에 대한 경고 등이 켜지면서 오는 23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미 연준이 속도 조절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다소 덜어냈지만 다시 뛰는 물가를 감안한다면 2월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경기도 빠르게 뒷걸음치고 있다는 점에서 긴축 고삐를 더 조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금리가 일부 떨어지는 상황에 추가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 불안도 부추길 수 있습니다.
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견해는 거의 3대3 수준으로 갈렸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립니다. 물가가 계속 5%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긴 한데요. 연준의 어떤 금리 사이클과 관련돼서 도비시한 흐름이 사실은 관측이 됐고, 국내 경기 상황 자체가 이렇게 녹록하지 못하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라든지 또 소비 위축 우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올리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물가만 생각을 한다면 더 올릴 여지는 있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도 조금 올라갔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1월 달 물가 상승률도 조금 올라갔잖아요. 금리 차가 1.25 이렇게 됐는데 미국에서 한 2번 정도 더 올려가지고 금리 차가 1.75 이렇게 되면 상당히 네.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추경호 부총리도 미 연준의 베이비 스텝 결정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줄었다면서도 수출 부진과 고물가의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하며 최적의 정책 조합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홍 기자,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까 동결할까? 일단 시장 분위기는 아무래도 물론 이제 반반이라고는 했지만 좀 동결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간밤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우리와의 금리 격차가 1.25%포인트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네. 이게 사실 좀 적지 않은 차이인데요. 그럼에도 동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실물 경기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는 게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인데, 일단 금통위원들은 이제 절반으로 좀 의견이 엇갈렸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결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난방비나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또 중국발 리오프닝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점이 좀 물가 상승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 동결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난방비는 2분기에 또 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경기와 물가 이 양쪽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지금 홍 기자가 말한 대로 중국의 리오프닝입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오늘 좀 주목을 받은 업종이 있었습니다. 화장품주입니다. 강세를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급등의 이유는 깜짝 실적 때문인데요. 오늘 화장품주의 주가를 보시면 아모레 G가 8.65%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이 6%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화장품 대장주인 아모레 퍼시픽이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2022년 한 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예. 4분기 매출이 1조를 조금 넘었고 영업이익은 570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비 이제 2배 정도 오른 수치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한 30% 웃돌았습니다. 일단 중국 매출 부진 때문에 선제적으로 중국 법인을 좀 효율화한 것이 이번 좀 호실적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채널의 매출이 증가했고 북미에서 굉장히 높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아모레 퍼시픽의 목표가를 일제히 올렸는데요. 하나증권은 기존 14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무려 이제 40%나 올렸고, 많이 올렸네요. 네, 메리츠증권도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이 증권가에서는 중국 법인의 이 구조 조정이 향후에도 좀 좋은 실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정이 있습니까? 네, 내일은 미국에서 중요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오늘 새벽에 메타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자사주 매입까지 밝히면서 시간에서 20% 정도 급등했습니다. 내일은 이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 실적이 나오는데 역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은 국내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새벽 뉴스를 꼭 참고하셔야겠고요. 또 네이버와 유플러스의 실적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3기 EV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이 회사는 2차 전지 부품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네. 3기 EV는 3기라는 자동차 부품 업체의 자회사인데요. 일단 수요 예측에서는 희망 밴드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됐지만 올 들어서 IPO 공모주들이 따상을 2번이나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내일도 그렇죠.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장 훈풍은 뉴욕 증시부터 이어졌습니다. 예상대로 25bp 인상을 단행한 연준이었고요. 파월 의장은 역시나 인플레이션 경고를 이어가긴 했지만 처음으로 물가 상승 둔화를 언급하면서 시장 환호했습니다. 조연 기자와 오늘 내용과 월가 분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일단 결과 보면은 시장 예상과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예상했고 또 연준 위원들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온 대로 25bp 인상, 그야말로 베이비 스텝을 내놓았죠. 예. 지난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가장 작은 폭이었고요. 이제 미국 기준금리는 4.5에서 4.75%, 그리고 2007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oday, the FOMC raised our policy interest rate by 25 basis points.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네, 이후 파월 의장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 횟수를 묻는 질문에 두어 차례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상 미국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긴축 기조가 한 주기, 한 사이클의 끝에 다다랐다는 뜻으로 풀이되면서 시장도 급등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월가에서 뭐 예측 나오는 거 보면은 네. 3월에 한 차례 더 인상을 하고 그 이후에 좀 중단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좀 중론이던데요. 그렇습니다. 3월에 25bp 인상을 한 번 더 하면 금리가 4.75에서 5%에 닿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준이 계속 얘기해왔던 게 5%였는데 그 이상은 더 이상 지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패드 워치를 한번 볼까요? 뭐 이제 두어 번의 인상을 예상하는 비중이 한 34.5%고요. 예. 세 번의 인상을 예상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0%였습니다. 이날 또 성명서의 표현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과거 위원회는 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통화 정책의 누적된 긴축,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 등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이 속도라는 단어를 정도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 0.75%포인트나 25bp 이게 아니라 이제는 25bp가 확정적이고 동결이냐 아니냐를 예. 선택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월가 IB와 또 외신들도 정도란 단어가 목표에서 멀지 않았다, 연준이 그런 신호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준에게 남은 논의는 이 최종 금리 수준을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하느냐, 예. 여기에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최종 금리 수준은 또 월가에서 4.75에서 5% 아니면 5% 초반 사이까지로 또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자세하게 짚어봐야겠죠. 예상보다는 사실 훨씬 비둘기적이었습니다.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13번이나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파월은 이제 우리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 파월이 표현한 그대로 공식석상에서 처음 그러니까요. 언급이었습니다. 그리고 13번이나 얘기했는데요. 최근 지표들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화를 중심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됐지만 주택을 제외한 근원 서비스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다만 섣부른 금리 인하 기대는 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물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 금리를 빨리 인하해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보다 금리 인상으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필요한 도구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다만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하락한다면 이는 연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언급한 부분이 투심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네, 그런데 파월 의장이 좀 답답할 것 같은 게 아무리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엄마 말 안 듣는 애들처럼 시장에서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외신에서는 We don't believe you. 더 이상 연준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군요. 일단 뭐 파월 의장도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은 게 시장이 절대 겁먹질 않는 네. 것 같습니다. 월가 IB 의견도 좀 비슷한가요, 시장이랑? 그렇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마무리 단계에 왔다, 이런 평가는 대부분 모두가 내놓았고요. 골드만삭스는 성명서를 보면 앞으로 금리 인상이 25bp씩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연준이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완화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예.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RBC, 로얄뱅크 오브 캐나다 역시 파월이 인플레 하락 가속화의
이게 시장의 가정이거든요. 근데 예. 이거를 파월이 반영했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3월에 25bp 인상을 한 뒤에 금리 인상을 멈추고 하반기에는 50bp 인하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수의 전문가들이 앞으로 나올 지표들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보여준다면 3월에 금리 인상을 끝낼 것이다. 이렇게 입을 모았고요. 앞서 파월 의장이 언급한 비주택 서비스의 인플레이션과 또 노동 관련 지표들이 시장을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시장을 짓눌렀던 파월 악재가 사라졌다. 여기에 좀 환호를 했죠. 예. 하지만 이 지나친 낙관에 대한 경고도 제기됐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 CIO 마이클 윌스는 연준이 높은 금리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며 기업의 이익은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면서 펀더멘털 이상의 밸류에이션으로 투자하는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윌슨은 더 많은 기업들이 매출 성장보다 비용 상승이 빠른 이른바 마이너스 영업 레버리지를 현재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섣부른 투자는 유의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위험 해소는 됐더라도 낙관하면 안 된다. 좀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연장선에서 사실 다음 FOMC에서는 연준이 또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파월 의장 그림대로 경기 연착륙이 가능할지 이 부분도 관심사죠. 그렇습니다. 연준이 지난해 3월에 양적 완화 QE를 종료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번 3월에 반대로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종류가 언급될지도 주목되는데요. 또 이때 연준의 SEP가 나오죠. 1년에 4번 나옵니다. 3월과 6월, 9월, 12월 이렇게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물가와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을 수정하고 또 통화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도 더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 컨터컷 디자인이 바뀐다고 해서 사실 밋밋해지지 않을까 걱정하긴 했는데 직접 봤을 때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S22 울트라를 현재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카메라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좀 바꾸고 싶어요, 저도 이거. 오늘 갤럭시 S23을 공개한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깜짝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퀄컴, 구글과 함께 AR, VR 같은 이 XR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건데 하반기 XR 헤드셋을 출시하는 애플에 맞서기 위한 삼각 동맹으로 보입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갤럭시 S23 공개 행사에서 새로운 확장현실 XR 기기 개발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이미 스마트폰에서 협력 관계를 맺은 퀄컴, 구글과 공동으로 확장현실 제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기술 개발 로드맵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는 XR 기기, 퀄컴은 반도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구글은 기기에 내장되는 운영체제와 서비스를 각자 맡아 제품을 만들 예정입니다. We are transforming the future of mobile once again by building the next XR experience together. 이들의 기술 동맹은 올해 XR 기기를 본격 출시하는 애플의 시장 선점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XR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800만 대 수준으로 아직 스마트폰 시장의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XR 헤드셋 시장이 오는 2030년 스마트폰 시장과 맞먹는 연 10억 대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른바 충성 고객이 많은 애플의 참전으로 미래 먹거리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 각자의 사업 경쟁력을 결합해 공동작전을 펼치려는 겁니다. 애플이 이제 올해 XR 기기 나왔을 때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삼성은 또 프로세서는 좀 약하고. 다만 이들 반애플 동맹이 곧바로 XR 기기를 출시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애플의 XR 기기 초도 물량은 50만 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XR 콘텐츠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조심스럽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도 갤럭시 언팩 뒤 간담회에서 구글 퀄컴과 함께 새로운 XR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출발 선언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을 피했습니다. 시장에선 삼성전자와 퀄컴, 구글 반애플 동맹이 올해 나오는 애플의 시제품 소비자 반응을 분석한 뒤 본격적으로 제품 양산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도 빌라 수천 채를 매입해 공급하는 사기 행위를 막겠다는 건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방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깡통 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 보증 사고액은 1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집값과 유사한 가격으로 전세입자를 들이고 그 보증금으로 또 다른 빌라를 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의 전세 사기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 물건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져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올해가 절정을 이루고 아마 내년까지 2021년까지 체결된 전세 계약들이 나오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 소유 주택들의 전세가율은 평균 98% 수준.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김 씨 소유 주택과 같은 물건들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 대상 가구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자 4명 중 1명은 전세가율이 90%를 넘어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들 가구도 전세가를 9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 차액을 월세로 돌리면 가입이 가능해지는데 그렇지 않아도 고금리와 전세 사기 여파로 진행 중인 전세의 월세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안전판이라며 가입 요건 강화로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달에 10,000명씩 줄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저출산 완화가 아니라 적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혹독한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시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특별기획 인구 절벽 판이 바뀐다. 저희 한국경제TV 특별 취재팀이 인구 절벽과 함께 찾아온 우리 산업의 변화들을 취재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먼저 온 미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2020년 3월 폐교가 결정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마지막 졸업식 축사 문구입니다. 2023년 한국경제TV는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 또 그로 인한 산업과 업종의 변화를 집중 조명합니다. 인구 감소는 미래 일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먼저 인구 감소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천안에 위치한 한 대형 산부인과.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8,000제곱미터의 큰 규모를 자랑했던 산부인과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생아 수 감소로 보시는 것처럼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2010년부터 운영을 했던 이곳, 10여 년 만에 노인 요양원과 노인 주간 보호시설로 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화랑이었던 걸로 아는데 이제 그게 노후되다 보니까 노인 세대들만 남고 현재는 지금 요양원 작도, 도면을 그리는 것까지는 완성이 됐고.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인천의 한 어린이집도 한때는 120명의 아이들이 뛰놀던 곳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정원의 절반조차 채우지 못하자 결국 요양원으로 탈바꿈하며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린이 게시판이 있던 곳엔 노인들의 휴식을 위해 창이 뚫렸고 어린이 신발장이 있던 곳엔 노인들의 개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벽이 세워졌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으로 업종을 바꿀 수 있게 컨설팅해주는 업체도 생겼습니다. 최근에 한 주에 한 2건 정도는 이제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하셨던 원장님들께 상담 문의가 들어와요.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만큼 요양원이 늘어나고 있다. 산부인과와 어린이집만 위기를 맞은 게 아닙니다. 초중 고등학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만 보였던 폐교가 인구 1000만 도시인 서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좀 황당했어요. 경기도도 아니고 의정부도 아니고 여기 서울인데 학교가 없어진다고? 그게 좀 약간 좀 의아했었어요. 내년 폐교를 앞둔 서울 도봉고등학교. 한때 210명의 신입생을 받던 학교가 지난해에는 단 45명만 입학하자 폐교를 결정했습니다. 서울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가 폐교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찾아올 학교가 없다는 건 좀 아쉬운 것 같고 만날 장소가 또 없어지는 거니까 졸업생들끼리는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령 인구는 지난 20년간 30%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 아이를 낳고 교육하던 공간들은 사라지거나 그 자리를 노인들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인구 절벽의 위기가 코앞에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최근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구 절벽이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한 국가나 구성원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 분포가 마치 절벽이 깎인 것처럼 역삼각형 분포가 된다는 건데요. 사회가 유지되려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남녀 2명이 결혼해 아이 2명을 낳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2명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2021년 합계 출산율은 1명도 안 되는 0.81명입니다. 과거를 볼까요? 1970년대 산하 제한 정책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4.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2.8명에서 급격하게 떨어졌고 2002년부터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가 됐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이때부터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펴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2018년부터 1명 미만의 합계 출산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죠. 사실 예견 가능했던 일입니다. 2000년부터 젊은 층의 인구수가 감소했고 2010년대 중반부터 혼인율이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이죠. 결혼 연령도 늦어지면서 모든 연령대에서 미혼율이 상승했는데요. 결혼을 한다 해도 늦게 낳고 안 낳고 그리고 덜 낳는 게 추세입니다. 인구 감소를 막아줄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셈이죠. 더 큰 문제는 어느 국가도 이 인구 절벽을 겪어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구도 가구도 증가하는 규모의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온 건데요. 그렇다 보니 연금 제도를 비롯해 국가의 거의 모든 제도와 정책이 인구 증가 시대에 맞춰 설계돼 왔습니다. 국민연금이 논란이 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 부양을 절반 정도 책임지도록 설계돼 있죠. 인구 절벽에 직면한 현재와는 맞지 않는 인구 증가 시대의 제도입니다.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마녀의 저주에 걸려 하루아침에 할머니가 된 소녀. 일본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주인공이죠. 대한민국이 꼭 이 주인공 같습니다. 가장 젊은 나라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50년 전 전체 한국인을 나이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나이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세계 평균보다 2살이 어렸죠. 김광석의 30즈음에가 발매됐던 30년 전에는 30이 평균이었습니다. 30을 기준으로 위로 절반의 인구가, 아래로도 절반의 인구가 있던 셈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은 45세가 됐습니다. 30즈음의 노래가 이제는 청년 30보다는 40대 중반이 공감할 노래가 된 겁니다.
20년 뒤인 204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고 2060년에는 인구 절반이 60세 이상 노인으로 채워집니다. 아기는 없고 노인만 늘어나는 상황은 인구 급감으로 이어지는데요. 20년 뒤 대한민국 인구는 165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국인만 놓고 보면 감소세가 더욱 가파른데요. 20년 동안 210만 명이 줄어듭니다. 충청남도 전체 인구가 사라지는 셈이죠.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경제 활동의 주축인 생산 연령 인구가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만 15세에서 64세까지를 생산 연령 인구라 부르는데 20년 동안 900만 명 이상이 사라집니다. 지난해 기준 4명 중 3명이 생산 인구였다면 20년 뒤에는 전체 인구 중 절반만 생산 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쪼그라드는 인구에 생산 가능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대한민국. 사회 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인 인구 지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인구가 한 세대 전에 이미 정해진 것처럼 30년 뒤에 인구 역시 정해진 미래인데요. 합계 출산율 0.8이 주는 시사점이 바로 다음 세대 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인구 감소 시대를 걱정만 하기보단 저출산과 고령화가 만들어낼 사회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작업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요? 국내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최대 고민 가운데 하나는 10년 뒤에도 우리 제품이 팔릴까라는 데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필연적으로 축소 지향 사회를 불러오고 그렇게 되면 내수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시장 규모가 더 큰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주력 사업을 바꾸는 등 기업들의 변화가 필요한 배경입니다. 하지만 축소되는 시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도 커지는 시장이 있는데요. 바로 실버 산업입니다. 2021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만 1,250만 명입니다. 이들이 3천조 원을 지고 있는데요. 국내 전체 가구 순 자산의 40%를 이 60세 이상 가구가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도 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 부진을 고령층 소비가 메꿨죠. 한국도 경제력과 소비력을 모두 갖춘 60, 70 세대가 급증하면서 이미 주택부터 테크까지 실버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장 직접 보시죠. 저는 만 60세 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제가 건강을 더 잘 유지하면서 노후에 저는 계속 일할 생각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또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 이곳은 국내에서 최고급 수준으로 분류되는 실버타운입니다. 입주 보증금, 월 임대료 모두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평형에 입주하려면 3년이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이른바 이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늘면서 대기업부터 개인까지 이 다양한 사업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급 실버타운들이 대기업과 대형 법인들을 중심으로 늘어났다면 이제는 실버타운 스타트업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중개 플랫폼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 회사는 최근 실버타운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중입니다. 서비스와 운영의 강점이 있는 만큼 대형 건설사 등과 손을 잡고 실버타운을 연다는 목표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소형 컨셉을 수도권에 이제 한두 개 정도 오픈하는 게 목표이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는 이제 저희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운용이나 건설사 등과 협업한 대형 시설을 오픈하는 게 목표입니다. 소규모로 실버타운을 창업하는 개인들도 나옵니다. 6개월 전 50세대 규모 실버타운을 개업한 김영자 씨. 20년 가까이 요양원을 운영한 김 씨는 요양원에 들어올 수 없는 노인들이 더 많은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약간 그 케어가 필요하지만 요양원에 가기 전 단계에 있는 그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떻게 보면 주거복지고 양로시설인데 이거를 한번 좀 기획해보자 해서 호화스럽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평균 정도라고. 이처럼 실버타운 사업은 수요와 공급 모두가 가파르게 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쓰는 이 실버타운이라는 단어,
사실은 법적인 공식 용어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법은 실버타운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탓에 어떤 기관이든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해도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명칭조차 정리가 안 되니 정확한 숫자도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규모가 90세대가 넘는 대규모 노인복지주택과 일부 유료 양로시설이 약 30개라는 가늠만 있을 뿐입니다. 실버산업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노인복지법상 유료 노인홈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유료 노인홈은 무려 17,000개소에 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7.5%. 50년 뒤면 이 비율은 50%까지 늘어납니다. 노인복지주택과 유료 양로시설의 수요도 점점 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양의식은 바뀌고 있잖아요.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지 않거든요. 그런 다양한 민간 업체들이 그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시장이 많이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알림장을 받아보듯 우리 부모님의 식단과 일상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습니다. 카카오 자회사 키즈노트가 실버테크 기업 아리아케어와 손잡고 만든 패밀리노트 덕분입니다. 아리아케어가 운영하는 요양기관 130여 곳에 먼저 도입한 뒤 하반기에는 전국 일반 요양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알림장의 기능이 있어서 정보를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아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중, 3중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양기관은 정부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지원받는 만큼 어르신을 어떻게 돌봤는지, 돈은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동안엔 이걸 손으로 작성했습니다. 카카오와 아리아케어는 이런 데이터들을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입력하고 처리할 수 있는 패밀리케어 ERP도 오는 6월 출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아낀 행정력만큼 본업인 어르신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실버 산업의 IT 기술을 접목한 걸 실버테크라고 합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를 혁신하는 이 실버테크 기업들에게 수백억 원대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누적 35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며 예비 유니콘 반열에 오른 케어링도 이런 기업 중 하나입니다. 직접 고용한 6천 명의 요양보호사가 현장 최일선을 담당하고 어르신께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전화로 직접 알려줍니다. 고객과의 접점은 아날로그지만 그 뒤에는 첨단 IT 기술로 분석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효율화시킨 만큼 더 높은 마진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다른 센터 대비. 근데 그 마진을 만큼 요양보호사의 시급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를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고객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고 덩달아 이 회사의 매출도 뛰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또한 규모의 경제로 요양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이뤄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일본 대형 보험사 손보 재팬은 사물 인터넷 기술을 요양 서비스에 결합하며 우리 돈으로 1조 원 이상 벌고 있습니다. 매년 3,000곳이 문을 열고 동시에 2,500곳이 문을 닫는 한국의 요양시설. 10조 원이 넘는 시장 규모에 걸맞지 않게 영세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시장에 자본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실버테크 기업이 뛰어들면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은 우리 경제의 위기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앞서 본 실버 산업처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인구 감소의 파고를 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어떤 생존 전략을 갖고 있는지 한국경제TV가 매주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우리 증권업계가 해외에서도 활약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총 14개국에 70여 개의 현지법인과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운영하는 자산 규모만 30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증권가의 오너들이 해외 사업장으로 광폭 행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보입니다. 유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의 글로벌 투자 전략 책임을 맡고 있는 박현주 회장은 위드 코로나 이후 첫 해외 출장지로 인도를 선택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도 15년간 인도 시장 사업을 이어왔고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부동산 기업 대출, 스타트업 투자, 고액자산과 자산관리 서비스 등 영역을 확대한 결과 인도 내 9위 운용사로 성장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인도에 들러 임직원을 격려한 박 회장은 지난해 설립한 두바이 지점과 베트남 현지 법인도 들렀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연내 두바이 현지에 자산운용사를 설립해 국내 금융업계로선 미지의 세계나 다름없는 중동, 서남아시아 시장 본격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은 유상우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배재규 한국투신운용사장 등 그룹 내 고위 경영진들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이 직후 한국투신운용은 자사가 보유한 베트남 펀드에 대한 국내와 현지 마케팅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고 인도네시아 현지 자산운용사를 한국투신운용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지속 중인 이들 신흥시장에 남들보다 앞서 진출의 경험을 쌓은 만큼 치열한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노하우를 접목시켜 신흥시장에서 승부수를 던져본다는 전략입니다. 유동성으로 쌓아올린 IB와 브로커리지 성과가 올해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시 해외 시장에서 활로를 찾기 위한 국내 증권업계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너들의 관심과 결단력이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올 들어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들이 이른바 따상에 성공하면서 IPO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에도 총 7개 기업이 상장에 나서는데 특히 올해 첫 대여급 공모주 오아시스가 시장 회복의 가늠자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증시 상승에 힘입어 기업 공개 시장에도 모처럼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상장한 오브젠과 미래반도체는 나란히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한 후 세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올해 IPO 1호로 상장한 한주라이트 메탈과 TMC도 각각 공모가 대비 77%, 50%가량 올랐습니다. 공모주 시장이 다시 회복된 걸까? 전문가들은 이달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오아시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1조 원대 몸값이 기대되는 올해 첫 대여급 공모주인 만큼 흥행 여부가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아시스 상장을 기점으로 좀 개선되길 기대하는 건 분명히 맞고 좋은 모습을 보이면 시장 기대처럼 투자 자금들이 다시 재유입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도 뭐 주가라든지 많은 것들이 이제 주변 환경들이 같이 받쳐줘야 돼서. 다만 오아시스의 흥행을 바라보는 증권업계의 시각은 분분합니다. 새벽 배송업계의 유일한 흑자 기업인 만큼 흥행에 성공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한편 1조 원대의 몸값을 소화하기엔 증시가 부담스럽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온전히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이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이 시장이 굉장히 핫했을 때하고는 그래도 여전히 좀 괴리가 있는 게 만약 오아시스가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성공한다면 경쟁 관계인 컬리와 SSG닷컴, 11번가 등도 상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기업 공개 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할 오아시스는 오는 7일에서 8일 수요 예측을 마치고 14일에서 15일 일반 청약을 거쳐 이달 하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최근 게임사 네오위즈가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들썩이는 모습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증권사들도 잇따라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흐름인데 이번 신작 지난해 수상 소식부터 대형 게임사의 러브콜까지 받았습니다. 공개를 앞두고 기대감이 더 커지는 모습인데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 기자, 일단 네오위즈 주가 흐름부터 좀 봐야겠죠. 네, 네오위즈는 오늘 주가를 살펴보면 전일 대비 3.58% 오른 43,4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6% 넘게 상승한 건데요. 네. 지난주에는 장중한 때 최고가 48,900원을 기록하면서 이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이날 잠깐 시총 1조가 넘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니까 네.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10% 넘게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주가만 봐도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잘 나온 건가요? 사실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오위즈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오는 14일에 발표하는데요. 예. 이 증권가에서는 네오위즈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다시 적자 전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또 보시면 이렇게 매출이나 영업이익 모두 시장 전망을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낮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네오위즈의 신작인 이 피해 거짓이 있는데 이 신작에 대한 흥행 기대감 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피해 거짓 신작 잠시 또 성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게 한국 게임사 최초로 게임스컴 3관왕을 차지한 게임이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힌 또 작품입니다.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기대감이 크다는 건 알겠습니다. 네. 일단 피해 거짓이 이름인데 이 네. 이름만 들었을 때 사실 컨셉이 딱 떠오르진 않거든요. 어떤 게임일까요? 맞습니다. 여기 피해 거짓에서 이 피는 피노키오 할 때 피입니다. 어. 그래서 개발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예.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를 이 게임에 차용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게임을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그럼 세계관 스토리도 피노키오 스토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게임 속에 피노키오가 등장하는데요. 저기 칼을 휘두르는 게 피노키오입니다. 제가 아는 피노키오랑 좀 다르네요. 네, 귀여운 캐릭터가 밝은 모험을 하는 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근대의 유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저런 어두운 분위기에서 적과 싸우면서 진행하는 것이 주요 게임의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에서 캐릭터가 강한 적들과 전투를 벌이는 액션 게임, 이런 게임들을 우리가 보통 소울라이크 장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구현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앞서서 또 하나 다뤄볼 게임이 있죠. 크래프톤이 출시했던 콘솔 게임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사실 나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출시가 되고 보니까 사실 기대만큼의 성과는 아니었다라는 게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오위즈 신작도 사실 이렇게 기대만 크다고 사실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성과 자체는 앵커 말처럼 이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다른 점들이 있는데 이 소울라이크라는 장르 자체가 팬층도 굉장히 두텁고요. 그리고 또 구매력도 확실한 장르의 게임 중 하나입니다. 이 소울라이크라는 장르를 개척한 이 개발사의 신작 엘든링이라는 게임이 지난해 출시됐었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1,800만 장 가까이 팔리면서 최고 매출을 올린 그런 구매력이 이미 입증된 게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크래프톤의 신작인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게임 분량이 적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전체 콘텐츠를 즐기려면 보통 한 10시간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이 피해 거짓 같은 경우에는 전체 콘텐츠를 즐기려면 이 60시간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소울라이크 장르가 게임이 어렵기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 CEO 인터뷰 나온 걸 보니까 극악 난이도로 만들지 않겠다, 재밌게 만들겠다 또 이렇게 선언을 한 만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네오위즈 하면은 원래 이런 장르의 게임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흔히 말하는 트리플 A급 게임보다는 고스톱이나 포커 이런 웹보드 게임들을 그런 많이 게 더 유명하잖아요. 서비스하는 회사로 유명해서 사실 업계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근데 취재해봤더니 네오위즈 안에는 게임 개발 스튜디오가 이 각기 다른 세계의 게임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스튜디오가 회사의 영업부나 기획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특정 플랫폼이나 장르에 대한 게임을 개발하는 조직, 이거를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네오위즈에는 크게 4개 정도의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대표작들을 살펴보면은 라운드 8 같은 경우는 피해 거짓, 스노우볼은 서브컬처, 로키는 리듬, 에르메스 스튜디오는 웹보드 이런 식으로 각기의 스튜디오들이 굉장히 다른 게임들을 개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이 라운드 A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피해 거짓처럼 이 PC나 콘솔 플랫폼의 액션 게임을 주로 개발하고 있고요. 또 이 피해 거짓 이외에도 액션이나 슈팅 게임 신작들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여러 개 있다는 건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좀 출시가 될 걸로 기대를 해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개발하는 모든 게임들이 사실 출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개발 조직들이 있는 만큼 이 네오위즈의 장르 다변화를 기대해 볼 만한 대목이긴 합니다.
특히 네오위즈는 최근에 일본의 유명 만화 IP를 확보해서 게임을 개발 중이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서브컬처 게임 같은 경우는 IP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팬들의 충성도가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이 실적 개선에도 충분히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신작 언제쯤 출시가 될까요? 이번 신작은 원래는 연내 출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름 출시를 예정으로 열심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T바이오부 정우진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올해부터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바뀌면서 승용차 기준 국산차와 수입차 보조금이 최대 140만 원까지 벌어진다는 기사입니다. 정부가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는데 수입차와 국산차의 보조금 차이는 성능 보조금 100만 원에 혁신기술 충전 인프라 보조금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성능 보조금은 전기차 제작사가 직영 서비스 센터나 정비 이력 전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또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다 충전하는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에는 혁신 기술 보조금을, 최근 3년 내 급속 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의 전기차에는 충전 인프라 보조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산 전기차에 혜택을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수입 전기차는 대부분 국내 협력 업체를 통해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다 충전하는 혁신 기술도 아이오닉5 등 현대차에만 있는 데다 3년 내 급속 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산 전기차는 테슬라와 벤츠뿐이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이동통신 3사로부터 회수했던 28GHz 주파수를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주겠다고 밝히면서 누가 후보로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정부는 새 이동통신 사업자의 28GHz망을 최소 3년간 독점 공급하고 할당 대가도 종전보다 늦게 받기로 하는 등 줄 수 있는 당근을 모두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후보는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라고 합니다. 쿠팡은 OTT 쿠팡 플레이를 초고화질로 제공하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고 전국 30곳의 대규모 물류센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IT 분야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롯데그룹도 유력 후보군 중 하나인데 메타버스에 적극 투자하고 롯데월드와 백화점같이 기지국 구축을 위한 여건도 마련돼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모두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인데 정부 요건을 맞추려면 최소 3천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 반면 그 이상 수익을 내기 쉽지 않고 유지 보수 책임이 발생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점이 이유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